학습해서 어떤 내용들이 계속 주어지면 이 패턴을 학습해서 결국은 새로운 결과, 아웃컴을 도출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별게 없습니다. 결국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자,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학습 능력을 모방하자는 게 바로 이 머신러닝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거나, 자, 외부의 최소한의 도움을 받는, 자, 이때 외부는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의 도움을 최소한 받거나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과업을 실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주느냐가 실은 이 머신러닝의 핵심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사람이 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도움 없이 이제 그 사람이 주어진 도움, 즉 이것을 라벨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라벨링을 통해서 결과를, 패턴을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정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즉,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가 패턴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어떤가요? 자, 인간은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면, 네, 전혀 모르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어떤 패턴으로 어떤 특징인지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인간이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학습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감염 특성이 막 나오겠죠. 대용량 자료를 통해서. 자, 그러면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특성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그렇죠. 학습을 즉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벨링을 해준 건 아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라벨링이 뭐냐? 자, 라벨링은 결국은 인간의 도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네, 결과를 분류하잖아요. 자, 이건 질병이야. 이건 질병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또 절반 정도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학습이라는 건 어떤 거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예를 들면 자, 제곱이라는 걸 한번 배워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사람이라면 제곱을 어떻게 배우나요? 자, 제곱을 우리 사람은 어떤 수식, 공식에 의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요. 자, y는 n 곱하기 n. 자, 이게 제곱이잖아요. 즉, 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2는 4다. 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죠. 자, 이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학습을 시킨다라는 건 얘한테 이런 어떤 수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y는 하고, 자, 1도 넣어주고, 4도 넣어주고, 9도 넣어주고, 16도 넣어주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수를 넣어주고, 처음엔 답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는 바로 y는 n 곱하기 n이구나, 라는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규칙은 우리가 인간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이와 같은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곱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 제곱의 개념을 컴퓨터는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값을 넣었을 때 값이 나온다면 컴퓨터는 이 규칙을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그럼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이랑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는요, 자, 이와 같습니다. 자, 함수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화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요? 자, x에 대해서, 이게 x가 입력이라고 가정하자면 x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 자, f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자, fx다 라는 출력을 만들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의 과정이죠.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if나 뭐 else 문이라든지 또는 loop라든지 또는 논리 연산 이러한 것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즉 어떤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머신러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머신러닝은 자, 함수 이런 함수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는 그런 프로그래밍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지금 보시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이런 else나 뭐 이런 출력 함수를 사용한다면 머신러닝은요, 사례나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자, 추론을 통해서 학습을 해요. 즉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입력문을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사례나 규칙이나 정보로부터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추론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어떤 걸 일반화하고요, 또 통계학하고 확률론에 기반을 둔 기술을 또 때로는 적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 예,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즉 예측을 한다는 말도 쓰고요, 포캐스팅, 우리가 다가올 또 반드시 다가올 참 사실에 대해서도 예측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추론에 기반을 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모델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결국은 계산 결과나 경험을 학습을 통해서 더 안정되고 반복 가능한 의사결정과 예,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자, 마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요,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입력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함수라든지 명령문을 입력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출력하는, 자, 그때그때 이제 입력한 거에 대한 그때그때 값을 얻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머신러닝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방대한 대용량을 입력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출력 결과, 이게 이제 라벨링이 되겠죠. 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답을 미리 알려주거나 아니면 답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결과를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그 장에서는요, 좀 더 네, 잠시만요. 네,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 거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뭐 이 개념을 요즘엔 워낙 이제 그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도학습이 있고요. 자, 또는 뭐 다른 말로 또 연역적인 학습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연역적이라는 게 예, 바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인덕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TIV죠.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준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준지도 학습. 자, 최근에는 이 준지도 학습이라는 거에 좀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강화 학습이 있습니다. 강화 학습도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지도학습은 보시다시피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답이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질병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 정답은 뭘까요? 질병이 유무잖아요. 자, 그래서 질병이 있고 없고 이것을 구분한 데이터를, 이 변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직접적인 피드백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직접적인 인간이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어떤 병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이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자, 이건 전혀 새로운 데이터잖아요. 자,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암에 걸리는지, 자, 이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전 데이터도 넣고요, 혈액 데이터도 넣고, 여러 가지 행동 습관 데이터도 넣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 최근에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학습된 모델이 어떤 규칙을 찾으면 그 규칙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뭐 결과나 미래 예측에 사용이 될 수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자, 비지도 학습의 차이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차이는 레이블이 없다는 거예요. 자, 레이블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답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패턴을 파악하는 걸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인간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자,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이미 인간이 답을 알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쵸? 근데 자,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거는 인간이 답을 모르는 경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떤 패턴을 찾을 때, 자, 그럴 때는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반반이에요. 자, 이건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축은 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강화 학습의 경우에는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핵심은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강화라는 이름이 reinforce인데요. reinforce가 우리가 영어로 강화하다 라는 뜻이죠. 강화가 뭔가요? 예,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여러분들 그런 용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어떤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경우에는 어릴 때는 학습을 어떻게 하나요? 네, 어떤 규칙을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 어떤 규칙이 더 확고하게 빠르게 학습이 되려면 강화라는 걸 우리는 인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잘했을 때는 뭐 사탕을 받는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또는 못했을 때에는 야단을 맞는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그 행동은 하지 않게 되고 칭찬을 받은 행동은 더 늘게 되잖아요. 자, 이처럼 일련의 행동을 학습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에서는 이 강화라는 게 컴퓨터가 인간처럼 이렇게 칭찬해 준다고 해서 컴퓨터가 사회적 강화를 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례에서 강화학습은 사용되는 예가 아직은 많진 않아요.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겠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게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게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사용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도학습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알고리즘의 훈련용 데이터로서 사례가 입력이 되고요. 자, 여기 훈련 데이터셋 보이죠? 그래서 그 값에 대응되는 기대되는 출력을 동시에 줍니다. 자, 이게 원하는 출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기대되는 출력이죠. 즉,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출력도 함께 주는 거예요. 즉 이게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답이 되겠죠. 자, 소위 이제 레이블이 되겠죠. 자, 그렇게 동시에 줘서 입력이 출력에 대응되는 일반적인 이제 규칙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규칙을 학습하게 되고, 자, 이때 입력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 데이터라고 해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훈련 데이터 입력하는 값과 그 값에 연관된 결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훈련 데이터가 알고리즘 개발을 이끌게 되죠. 자, 그래서 모델이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예측에 어긋나는 경우에 수정하는 훈련 프로세스. 자, 이런 프로세싱을 거쳐서 모델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훈련은요, 훈련 데이터의 정확성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지도학습의 형태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의 형태는요, 자, 지도학습의 형태는요, 타입은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분류가 있습니다. 자, 분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회귀가 있습니다. 자, 회귀는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분류와 회귀가 있고요. 자,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자, 분류는 여러분들 카테고리형 변수의 경우에 있습니다. 카테고리형. 카테고리형이라는 게 범주형이잖아요. 자, 뭐가 범주형이냐? 자, 우리가 y가 범주형인 경우를 얘기해요. y는 여러분들 목표 변수를 얘기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에 붙어 있는 데이터를 형태로 된 입력으로 우리가 y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류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사결정 경계라고 하죠.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국말로 쓸게요. 의사결정 경계가 우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방법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크게 보시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고요. 이제 나중에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K 근접 이웃. 자, K 근접 이웃은 분류에도 쓸 수 있고 분류에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네, 로지스틱 회귀인데요. 로지스틱 회귀는 또 회귀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어떤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어떤 증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정말 질병이 있느냐를 우리가 예측할 때 이런 분류를 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열이 난다고 해서 다 코비드19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코비드19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징후들을 모아서 예측을 하는 거죠. 열이 있는지,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콧물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회귀는 우리가 분류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 자, 출력 변수, 즉 우리가 y죠. y가 뭐다? 자, 실수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실수는 우리가 연속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속형 변수를 가지는 경우에. 자, 예를 들면 우리 앞서 우리가 만약에 온도가 뜨겁지 않다를 예측하는 거면 뭐 분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범주형이잖아요. yes or no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온도를 예측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73도, 72도. 자, 이런 거는 실수 연속형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회귀를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회귀가 사용되는 변수에는 여러분들 연속형 변수들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검사의 스케일이 있겠죠. 스케일이 여기서 말하는 총합이 있겠죠. 예를 들면 MMS의 검사 점수, 이거를 그냥 범주를 나누지 않고 실수 그대로 쓰겠다. 자, MMS는 여러분들 뭐 별건 아니고요. 그 치매 선별 검사죠. 인지 선별 검사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총합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네, 회귀 모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그러면 모델의 예시는 뭐가 있느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주로 회귀 모형인데 선형 회귀라든지 다항 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사실은 우리가 회기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위에서 우리가 SVM이라고 쓴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앙상블 모형이 있습니다. 자, 앙상블 모델이 있고요. 뭐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모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은 여러분들 그 레이블에 붙어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를 받아서요.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숨어있는 구조, 즉 패턴을 해석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도를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는.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답을 알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 평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분류나 레이블이 따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은요. 입력 데이터 안에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거나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은 규칙의 추출 또는 데이터 중복 이런 걸 줄이거나요. 데이터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보면 자,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클러스터링이죠. 클러스터링이라는 군집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원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떨 때 많이 쓰느냐를 우리가 좀 알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관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지도 학습은 주로 이런 데이터에 내재된 구조를 찾기 위해서 패턴을 찾기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어서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연관이라는 게 뭐냐? 자, 연관학습이라는 게 뭐냐? 자, 이거는 어떤 데이터 모음에서요, 아이템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마케팅이라든지 헬스케어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마케팅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또 어떤 물건을 같이 사는지를 우리가 패턴을 안다면 이런 진열대에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맥주 진열대에 맥주를 사는 사람이 안주로 감자칩을 많이 먹는다고 가정해보면 맥주 진열대 옆에 감자칩을 진열해 놓는다면 훨씬 더 잘 팔릴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연구하는 테마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건강 행위는 동시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흡연을 하는 사람은 술을 마실 가능성도 높죠.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군집 형태를 우리가 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예, 이렇게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금주도 같이 해야겠죠. 만약 연관성이 있다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또 질병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2형 당뇨병에서 어떤 형태의 암이 발병하느냐. 이런 걸 미리 안다면 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2형 당뇨병, 그러니까 제2형 당뇨병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생긴 당뇨병이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군집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집화는 자, 어떤 클러스터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유상종이라 보시면 돼요. 유유상종이란 건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클러스터, 어떤 군집 내의 특성이 어떤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군집 특성이랑 서로 다르냐를 보는 거고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 경계하고 가장 다른 걸 보려면 요 거리를 재면 되죠. 여기 뭉쳐있는 사람, 여기 뭉쳐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너는 야당에 가까워, 여당에 가까워. 난 딱 야당을 지지하거나 여당을 딱 지지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야당 쪽에 더 성향이 가까운지 여당 쪽에 더 성향이 가까운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거리라는 걸 쓰죠. 또 비슷한 용어로 밀도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밀도는 뭉쳐져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원 축소는요. 자, 우리 사실 비지도 학습을 쓸 때는
뭐 세 개 다 많이 씁니다만 딱 모델에서 비지도 학습만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비지도 학습을 응용해서 지도 학습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연관해 쓰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때 많이 쓰는 게 차원 축소라는 방법 때문에 이제 비지도 학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차원 축소라는 거는 우리가 피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특징이라고 하죠. 어떤 변수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많이 써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닝 또는 머신러닝의 가장 좋은 개념은 가능한 한 수집 가능한 빅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이걸 알고리즘에 넣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노이즈라는 게 생깁니다. 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어떤 감기라고 하는 증세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발열 여부 말고 뭐 콧물 여부, 기침 여부, 목이 따가운지 여부 요 네 개의 특성만 가지고도 감기라고 하는 증상을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슬슬 목이 따가워지면 열도 나고 하면 감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이 네 가지가 아니라 제가 다른 거 한 40가지를 더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여부라든지 손톱이 따끔따끔한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등이 가려운 여부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감기하고 등이 가려운 여부하고는 관련성이 굉장히 적죠. 이런 변수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런 변수들이 이 어떤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정확도를. 자, 여러분들은 네 가지 아까 발열 여부라든지 뭐 목 따가움, 콧물 이런 걸로 예측하는 모델이랑 40가지 뭐 등의 가려움까지 다 포함해서 자잘함까지 다 포함해서 했을 때랑 정확도가 뭐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가장 설명 가능한 옵티멀한 변수만 넣는 게 모델에선 가장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특징이 너무 많으면요 또 과적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싱 데이터가 있으면 또 분류하거나 회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차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차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차원 축소라는 건 변수 수가 너무 많아서 자, 무슨 변수? 이것도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는 뭐 설명 변수라고 할게요. 자, 이 변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노이즈가 생길 때 이 변수의 수를 줄여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특징 집합에서 새로운 특징 집합을 가진 데이터를 만들죠. 이때 뭐 주성분 분석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비지도 학습을 또 쓰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키나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키나 몸무게를 가지고 BMI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얘 하나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슨 예를 들면 무슨 뭐 경제 지수라든지요. 이런 각종 인덱스들은 따지고 보면 어떤 물가가 상승하느냐, 주식이 상승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몇 개의 변수로 추격하기 위해 쓰는 일종의 인덱스잖아요. 자, 이런 목적에서 쓰이는 겁니다. 차원을 축소. 자, 그래서 차원이 많아지면 차원의 저주라고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성능뿐만 아니라 시간도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저장 공간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성분 분석이 쓰이기도 하고요. 뭐 신경망 모델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준지도 학습이랑 강화 학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건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준지도 학습은 우리가 간단합니다. 준지도 학습은요. 자,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준지도 학습은 자, 준이라는 게 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학습이긴 지도학습인데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하고의 특징이 반반 섞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지도학습은 자, 답이 있는 거죠. 자, 즉 답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라벨링이 있는 거죠. 자, 비지도학습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 답입니다.
이 답은 사람이 이제 알고 있는 값이죠. 자, 이거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인 지도 학습에 이제 관계되는 형태랑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이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에 관련이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반반씩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모델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구조를 또 학습하기도 하고요.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분류와 회귀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준지도 학습은 제가 다른 챕터에서 좀 길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화학습의 핵심은요, 우리가 약간 행동심리학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보상이라든지요, 벌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줘서 행동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상태에서는 벌칙을 주면 행동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게임이라든지 로봇공학에서 많이 쓰여요. 주로 이제 이런 쪽에 쓰이는데, 자, 예를 들면 어떨 때 쓰이느냐? 자, 탁자라든지 우리가 의자 같은 탁자라든지, 이게 좀 잘 안 써지는데요. 탁자라든지 의자 같은 물건에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음성 피드백을 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이 로봇 청소기가 탁자나 의자를 잘 피해 가잖아요. 자, 피해 갈 때 만약에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 목소리가 아니라 네거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적 강화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로봇이 이렇게 가다가 의자에 팡 부딪히면 부딪혔으니까 -1 이런 식으로 이 센서에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딪히지 말아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지 말아야지 라는 걸 학습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컴퓨터 시각 기술이 관여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강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벌칙이나.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강화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도학습이랑 다른 건요,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답이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라벨링, 답이 정해져 있는데 강화학습에선 그런 건 없습니다. 강화학습에선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가 이쪽 길로 가지 말아야지, 가야지를 처음부터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가서 부딪히게 되면 이것은 -1점이다 라고 이렇게 그 센서에 그 프로그래밍에 저장이 되면서 그쪽 길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도학습하고는 다르죠. 자, 인간은 사실은 보시면 관찰하고요, 정책을 통해서 행동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잘 이제 좋으면 보상이나 벌칙을 받는 거죠. 게임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로봇 청소기가 부딪혔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니까 다음엔 피해야겠다라고 해서 그쪽 길로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학습이 되면 그 집에서 이제 장애물을 피해 다니면서 이제 입력된 그 지도 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강화학습이 주로 어디서 사용이 됐느냐? 실제에는 여러분들, 자, 사례를 좀 보시면 실제 사례 중에 하나는 딥마인드였어요. 자, 딥마인드는요, 바둑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알파고 기억나시나요? 자, 이세돌 구단하고 딥마인드의 일종의 알파고하고 예를 들면 대국을 했었죠. 자,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사람하고 대국하지 않더라도 이 서로 이제 알파고끼리, 알파고 마스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알파고끼리 이제 대전을 하면서 실력을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강화학습이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강화학습이 사용되고 있는 주력 분야는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예요? 자동차가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장애물이나 아니면
또 갑자기 앞차와의 간격을, 앞차 갑자기 스톱하면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도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그다음 도로 정보라든지 또 길이 막힌 도로를 안 가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차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행동하도록 우리가 학습이 되죠. 이때는 우리가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도로가 언제 어떻게 막히는지 그게 항상 균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가다가 장애물이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는 것처럼, 이럴 때는 강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게 되고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기억나시죠? 오늘 배우셨던 세 가지가 바로 그 머신러닝에 하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하고 뭐가 다르냐가 첫 번째 오늘 학습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그 우리가 머신러닝의 세 가지 유형을 배우셨죠. 크게 보면 네 가지, 세부적으로 네 가지 유형을 배우셨죠.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준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 준지도학습 나중에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